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갑작스럽게 화상 진행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계호 의원,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합당 관련한 의견, 입장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자, 또 김종인, 금태섭 두 인사가 오늘 만납니다. 이른바 제3신당 만들까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기 합류할지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마침내 제정되는 것 같고요. 청와대 참모들, 국토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이 오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사의 표명했으니까 새 총리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재수 의원, 조혜진 의원, 여야 두 의원이 이런 정치권 이슈 놓고 토론 벌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 맞은 오늘 오후 4시 16분에 안산 단원구 일대에서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7년 전 오늘 304명을 떠나보낸 이 참사의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때는 북한의 태양절이었는데 내부 경축 행사만 진행되고 도발 징후는 없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과 함께 북한 동향 4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자, 열띤 토론을 통해서 현실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자, 먼저 조국 전 장관 소환, 이것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 소환은 아니고요. 민심 소환, 여론 소환 아닌가요, 이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선거 후 반성문에서 거론했다가 날벼락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강성친문들한테 초선 오적 이런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전 의원님, 이런 비난 받아서 마땅합니까? 예, 일단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를 결과를 놓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자면은 이게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무거운 민심을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초리를 아주 세게 맞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반성을 해야 될 내용, 또 이 무거운 민심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말하자면 반성 목록표를 작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성 목록표에 말하자면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 문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2년 전에 조국 사태를 거론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2년 전에 조국 사태뿐만이 아니고 4년 동안 저희들이 있어왔던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내로남불하는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전반을 다 아울러 가지고 지난 4년을 둘러보고 그중에서 정책을 수정해야 될 거, 정책을 보완해야 될 거, 또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과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 이 우선순위가 이 개입이 간극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전부 다 둘러보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조국 장관 문제가 이제 포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론이 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선거 반성문에서 조국 장관 문제만 거론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이게 뭐 저도 이제 문자를 좀 받는 편인데, 그렇습니까? 문자를 받는 사람들 그 의원들 그 문자를 보면 일단은 보내오는 문자가 좀 감정적인 대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대응을 하는 우리 당 의원들도 좀 최근에는 좀 감정적인 대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사회에 말하자면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그 정당 안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거기에는 강성 지지자들도 있고 연성 지지자들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크게 부각을 시켜서 오히려 당내 분란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조국 사태가 이야기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 10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8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또 자식들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이게 검찰의 오래된 과잉 수사 관행들 또 어떤 선택적 수사 아니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 누적돼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권력기관의 뭐 이런 이제 권력을 너무 남용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좀 가면 우리가 좀 그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이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긴 하지만 네. 이것은 뭐 너무 부각을 해서 그것이 마치 민주당의 다인 것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한쪽 면만 좀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재수 선생님께서 좀 오래 말씀하셔서요. 조혜진 의원께서도 좀 예, 조혜진 의원님 뭐 상대당 뭐 상황이긴 하지만 좀 뭐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뭐 그런 면이 좀 보입니까? 보시기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번 그 정권 심판 민심의 그 압도적 다수는 그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 같은 이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실망, 불만, 이게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지금 언급됐던 그런 이제 그 내로남불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요인 중에 하나가 됐긴 하지만은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조국 사태가 벌어진 게 정권이 반환점을 돌 시점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정권 출범 시기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기대가 무능 또 정책 실패 그걸로 인한 또 민생의 혼란과 또 피해 이런 걸로 누적이 되면서 실망이 가중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불을 붙인 것이 그런 이제 조국 사태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태에서 국민들이 보게 된 그런 내로남불 행태, 그게 총선 앞두고 중간 평가에서 정권을 한번 그 경종을 울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다 경험한 거지만은 선거 전에 코로나가 생기고 국가적 위기가 오고 하면서 정권 견제론 심판론이 잠시 보류가 되고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서 일단 이 위기를 돌파하자라고 해서 거꾸로 심판 견제받아야 될 정권이 유례없는 그런 압승을 거두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 정상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았으면은 이번에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때 심판받아야 될 선거에서 거꾸로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면서 민심을 오판한 것이 이번 이런 결과가 오게 된 원인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조국 사태도 이번 선거의 민심의 한 가지 원인은 됐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전재수 의원님, 그런데 당내에서 그래도 조응천 의원이요, 뭐 좌표 찍히고 양념당한 초선들 보호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초선원들 좀 이렇게 반성문 관련해서 좀 뭐 응원해주거나 지지해주는 목소리
이게 많이는 안 들리던데 보니까. 예, 당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너무 위축되지 말라. 이런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조혜진 의원님께서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친문 또는 비문 또는 뭐 강성 지지층 친문 문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야당을 통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친문 비문 강성 지지층 이렇게 분류하고 또 이 사이에 어떤 분열과 갈등 또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반성을 하냐 못하냐 집안 싸움에만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또는 야당의 대선 전략이자 집권 전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게 당이 쇄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에너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돌려서 잘 써야 되는 그런 과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어떤 민주당이 반성을 잘 하냐 못하냐 이렇게까지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은 야당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이다 집권 전략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에너지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의 혁신과 쇄신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다시 이제 돌아선 국민들의 민심을 좀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좋은 에너지로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민심 위반의 정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깊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조국 사태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자세와 태도 또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잘 추슬러서 반성문의 목록도 잘 만들고 내용도 풍부하게 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무거운 질책을 잘 저희들이 당에서 녹여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초선 의원들인데 목소리를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혁신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좀 반향이 좀 있습니까? 저희 당이 이번에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하는데 지렛대 역할은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저희 당이. 국민의 당과도, 후보 단일화에 손을 잡고, 또 그 외에 다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하나를 결집시키는데 저희가, 일정한 역할을 한 건 맞지만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다시피, 국민들이 이번 선거의 관심사를 정권에 대한 심판에 뒀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신뢰 여부, 이 정당에 나라 일을 맡겨도 될 것인가라는 그 관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심판의 도구로 충실하게 쓰였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은 중요한 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가 정권을 되찾아오려고 하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 또 더 나아가서 범야권이 정권을 맡겨서 5년 동안의 나라 살림 국민의 삶을 위탁해도 될 것인가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 게 많고 10달 조금 더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굉장한 변화 또 변신, 혁신 이걸 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야 될 과제,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 과제, 숙제들에 대해서 당내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그중에서도 또 초선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찰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 또 그 국민들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걸 먼저 이야기하고 나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우리 당이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를 빨리 털어내고 중산층과 서민들을 대변하면서 그런 다수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짚어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문제 해결 능력도 갖추고 하는 그런 쪽으로 빠르게 바뀌어 나가야 되고 그 변화의 계기가 이번에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겠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당대회는 언제 여는 겁니까? 근데 아직 안 나와 있죠, 테이블이? 예? 예. 전당대회는 언제 여는 겁니까? 지금 아직도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의당과 합당을 먼저 하느냐, 전대를 하고 나서 합당을 하느냐 순서가 정해지는 데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되게 빠르면 5월 말 아니면은 6월 초 중순 늦어도 합당을 먼저 할 경우에는 6월 초 중순쯤까지는 전대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의총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뭐 국민의당과의 합당 관련해서 좀 입장이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될 것입니까?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선언으로 국민 앞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전에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 또 당내 논의 과정과 비대위 같은 그런 당헌 당규상 기구의 의결 과정 그런 것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초를 정리하는 것이 오늘 의총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 의견이 꼭 일치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첫 번째 논의 공론의 장이 오늘 의총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께서는 뭐 이쪽 어떻습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 합당 움직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선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저는 뭐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반성과 또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또 국민의힘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들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 보내줬던 지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투표가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분노 투표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전열을 정비하고 당 내부의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야당이 혁신함으로 인해서 여당의 혁신을 또 견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혁신 경쟁,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담아내기 위한 경쟁 이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선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잠깐 쉬셨다가요. 좀 광고 좀 들으시고 2부로 돌아와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인턴 정혁진입니다. 매일 아침 타 방송사 경쟁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다 보면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입니다. 청취자 전화를 받으면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황출세는 안 됩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자, 여기도 중계석 전재수 의원,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는 토론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두 분 나와 계시죠? 전화예요? 예. 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금태섭 전 의원 만납니다. 뭐 이른바 제3지대, 제3신당 창당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급물살 탈 수 있을까요? 보도에서는 김 위원장께서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더라도 신당 창당 문제는 이야기 안 하겠다고 돼 있던데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못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신당 창당을 시도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런 또 생각도 갖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던데 저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뒀을 때 그 선거 전까지 이번처럼 범야권이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가 된다는 그 전제, 그 종착점에
차질 없이 도달한다는 것만 담보가 된다면은 예. 그 전 단계에서 기존의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외에 또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제3의 신당이라든가 또 제3지대라고 하는 정치 세력의 결집 이런 게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은 대선까지 10달 조금 더 남았는데 제3지대 또는 제3신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범보수대 통합하고 후보 단일화 하는데 시간이 충분할까? 네. 만약에 당대당 통합이라는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하면은 금방 당을 만들었다가 금방 그 당을 또 다시 해체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는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는 셈인데 그것도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뭐 현실적인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범야권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 한다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은 그 중간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논의 자체는 외연을 확장하는데 도움만 된다면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대수 의원님. 네, 저는 뭐 제3지대 창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김종민이라는 분과 금태섭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계시다가 또 낙선하고 탈당을 하고 또 제3지대를 뭐 모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정당 정치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캐릭터고 또 민주주의가 또 제일 경계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추진하는 제3지대 창당이 뭐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일이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거나 또는 국민들의 여망을 뭐 받아 안아서 뭐 어떻게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창당이 되기 어렵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이게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이 이른바 제3지대 김종인, 금태섭 이쪽으로 합류하느냐 이것도 지금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혜진 님. 예, 그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종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윤석열 전 총장이 참여한다는 전제만 차질이 없다면은 중간 과정에서 제3지대 정치 세력을 모으든지 아니면 당을 만들든지 해서 나중에 저희 당하고 합당을 하거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거나 해도 저는 뭐 그걸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좀 전에 그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전에는 제3지대, 제3정당 창당 이쪽에 조금 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서 여론조사상으로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지만 정치 세력은 약했던 특히 국민의힘에 비해서 당세가 약했던 안철수 대표가 결과적으로는 단일화 경선에서 역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전의 그 원인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 조직력 싸움에서 경쟁이 안 됐다. 국회의원 3석의 국민의당을 국회의원 104석의 국민의힘이 조직력으로 압도했다.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저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여론조사상으로는 현재 압도적으로 높지만은 결국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조직력에 밀려서 역전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은 제3정당을 창당하거나 제3지대 만드는 것보다 일찌감치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이 내부의 경선에서 이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본인과 그 주변에서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조혜진 의원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냥 빨리 이제 국민의힘 입당해서 뭐 정치 생활, 그러니까 이제 대권 주자로서 할 거면 빨리 와서 이쪽에 와서 해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게 꼭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현실적으로 윤 전 총장께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범야권 대통합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를 더 크게 키우고 민주당 후보와의 본선 싸움에서 경쟁력을 더 키우는 게 어느 쪽의 시나리오가 더 좋은가. 그거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수 의원께서는 윤석열 전 총장 이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조혜진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범야권 대통합이라는 이게 목표치를 정해놓고 정교하게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하고 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저는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검찰총장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한 사람이 단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전직 검찰총장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또 전직 검찰총장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던지를 한번 둘러보시고 좀 돌아보시고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아마 불행의 역사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처럼 여야가 좀 의견을 그래도 모은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요. 마침내 이제 국회 그 중요한 문턱은 넘었습니다 보니까 뭐 이번 달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되겠죠? 이 부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분만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부패와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청정국가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 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싱가포르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1960년부터 40년 동안 부패와 비리와 싸워온 그 결과로 오늘날 청정국가가 돼 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LH 사태를 통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제 통과를 시킬 텐데 이 LH 사태로 모아진 국민들의 분노를 그냥 소비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남겨가지고 부패와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청정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계기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숙제이자 과제인데 저는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 이거 통과되면 그야말로 이게 사회적으로 커다란 성과다. 여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은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공직자를 포함해가지고 190만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막론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국민들의 분노를 잘 모아가지고 정말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 에너지로 삼는 그 하나의 계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혜진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데 정부 기관 또 산하기관 또 공기업 공공기관 또 자회사 소속의 임직원 190만 명과 또 그 직계 좀비 속해서 대략 한 500만 명 정도가 적용 대상이고 그분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을 경우에는 최고 징역 7년 이하 또 벌금 7천만 원 이하를 받게 돼 있고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 사회의 부패 관행을 추방하고 청렴 사회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그 대상이 너무 많아서 이 법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실효성이 없는 건데 그걸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토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